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연준이 그 빅컷을 단행한 후에 중국도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증시에 불이 붙은 한 주였습니다. 특히 그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이 강력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위기론을 불식시킨 것도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또 모든 자산이 상승하는 Everywhere, Everything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증시는 여기서도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번 주 그 증시의 하이라이트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마이크론은 수요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주당 순이익 그리고 마진과 가이던스까지 모두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메로트라 CEO는 강력한 AI 수요가 데이터 센터 D램 제품과 HBM 판매를 주도했다면서 전년 대비 93%의 매출 성장을 달성하게 됐다고 했고, 낸드 역시 데이터 센터용 SSD가 판매를 주도했고 이 분야의 그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분기에 기록적인 매출을 예상하며 다음 회계연도에는 수익성이 크게 개선돼 상당한 매출 기록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서 2024년과 2025년의 HBM은 모두 매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UBS는 수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확인했다면서 마이크론에 대해 매수 의견을 냈고, BOA는 마이크론의 마진이 예상보다 높은 점을 들며 반도체주에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AI에 의한 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가동을 중단했던 그 3마일섬 원전을 2028년에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그 2019년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5년 만에 나온 운영 재개 결정입니다. 컨스텔레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20년간 독점 계약을 맺고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 전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3마일 섬에서는 1979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꼽히는 누클리어 멜트다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호기는 이후에 가동을 중단했고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우라늄 선물이 파운드당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3마일 섬의 그 원전 1호기를 2028년에 가동한다는 소식 이후로 원전과 우라늄 관련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그 러시아 제재 이후로 원전의 심각한 병목 현상이 포착됐다고 전하면서 우라늄 가격의 추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 5월에 러시아산 우라늄을 수입 금지하면서 러시아산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인데, 최근 푸틴 대통령은 우라늄 등 전략 원자재 수출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될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알리바바와 협력 중입니다. 알리바바는 그 자율주행 외에도 AI 모델 운영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전하는 그 맞춤형 솔루션을 양사가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가 블랙웰의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모건 스탠리는 블랙웰이 4분기에 45만 대 정도 출하될 것으로 예상했고, 블랙웰만으로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또한 내부자 거래 사전 계획에 따라서 젠슨 왕 CEO가 600만 주의 주식을 처분 완료했습니다. 젠슨 왕 CEO는 2025년 1분기까지 600만 주를 매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그 블룸버그는 엔비디아의 그 중국 수출용 그 저사양 칩인 H20의 구매를 중국 정부가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자국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조치인데, 화웨이와 캠브리콘 테크놀로지 등이 엔비디아 대체용 반도체를 개발 중입니다. 구글이 폭스바겐과 운전자용 AI 어시스턴트 개발에 나섰습니다. 구글의 그 LLM을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구글의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그 워너브로스와 협력해서 AI를 활용한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자막을 생성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은 최대 50%가 절감되고 시간은 최대 80%가 단축됩니다. 구글이 EU 경쟁 당국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공정 라이센스 조건으로 사용자를 묶어서 클라우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윈도우 서버 및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을 통해 사용자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외에 다른 제품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제공 업체들과 이미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알파벳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2개의 그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33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알파벳은 AI의 강화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그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47만 대로 시장 전망치인 46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고, 이로 인한 그 긍정적 주가를 전망했습니다. 바클레이스에 이어서 그 파이퍼 샌들러도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3분기 인도량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목표가를 31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또 중국의 판매량이 역대 최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픈 AI가 과거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전성기를 이끌던 그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와 협력합니다. 오픈 AI는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챗GPT를 구동할 수 있는 새로운 기기를 개발 중입니다. 구체적인 형태나 공개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할 계획이고,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이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니 아이브는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의 간판 제품을 만들어낸 그 천재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오픈 AI가 공격적 성장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입수한 오픈 AI의 문서에 의하면 금년에는 37억 달러의 그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의 2배를 넘어섭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3배인 116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2029년에는 매출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타가 AI 챗봇의 주디 덴치, 존 시나 등 유명 배우 5명의 그 목소리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유명 그 연예인 목소리 서비스는 이번 주에 미국과 기타 영어권 시장에서 그 메타의 앱 제품군을 통해서 출시됩니다. 연예인 목소리 외에 일반 음성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메타는 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인 커넥트 2024를 열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가장 강조한 제품은 그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입니다. 저커버그는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의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월가도 메타의 그 커넥트 2024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BOA는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 혁신을 보여줬다면서 목표가를 6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4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아폴로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 퀄컴이 인텔의 인수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그 암홀딩스도 인텔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해당 사업부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암홀딩스는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인텔은 반도체법에 따라서 연내에 85억 달러의 보조금 관련 논의를 미국 정부와 마무리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법무부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그 회계 조작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지난달에 그 공매도 업체인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회계를 조작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비자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비자가 2012년부터 다른 결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비자가 애플, 페이팔, 스퀘어 등 테크 기업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했다는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애플이 비자와 경쟁할 수 있는 결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비자의 그 막대한 독점 수익을 애플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제 금값이 온스당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특히 그 인도가 금 수입 관세를 15%에서 6%로 대폭 인하하자 인도에서 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이 너무 비싸서 못 샀던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중국에서는 금값의 폭등으로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8월 들어서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8월 PCE가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일 뿐더러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였습니다. 에너지와 그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전월 대비 0.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인플레가 연준의 목표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서 시장의 관심사는 이제는 물가보다는 경기와 고용으로 옮겨간 분위기입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소비 지출 증가율은 전문가 전망을 밑돌며 소비 둔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조만간 은행 지준율을 0.5% 인하해서 시중에 1조 위안 약 189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0.25에서 0.5%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인민은행은 작년 3월과 9월 지준율을 0.25%씩 낮췄고 올해는 2월에도 0.5%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정책금리인 그 7일물 영레포 금리를 1.7%에서 0.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 경기 침체의 핵심인 부동산 부문을 겨냥해 그 미상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도 0.5% 낮췄고 2주택 대출 그 최소 계약금 비율을 지금의 그 25%에서 15%로 낮춰서 첫 번째 주택과 계약금 비율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인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혔는데 이 자금은 주식 매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에는 주식과 ETF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의 그 자사주 매입을 위한 대출을 허용하고 인수합병 목적의 대출도 허용합니다. 이번 조치는 그 팬데믹 이후 최대 부양책이라는 평가인데 이의 영향으로 중국과 홍콩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금, 구리 등 금속과 원자재 섹터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과 같은 우리나라의 화학주도 영향을 받았고 유럽의 명품 관련주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엔저 현상이 해소되면서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벌었다면서 미국 경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일본의 그 새 총리로 이시바 전 간사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한때 142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일본은행의 점진적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인물입니다. 미 상무부는 2, 4분기 미국의 GDP 증가율 확정치가 3.0%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미국은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3번에 걸쳐서 발표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수치는 확정치입니다. 1분기보다 2배 가까이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지난 5월 중순의 21만 6천 건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적었고 전문가 전망치인 22만 3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3만 4천 건으로 직전주보다 13,000건 늘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교직원들에게 여름방학 동안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 때문에 7월에 실업수당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9월 S&P 서비스 PMI가 55.4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그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여전히 견조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9월 S&P 제조업 PMI는 47로 예상치인 48.6과 전월치인 47.9를 밑돌았음은 물론이고 15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함을 보여주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업황 둔화가 연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집계한 그 S&P 글로벌은 9월 PMI는 아직 탄탄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제조업은 부진하고 서비스업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 9월 유로존의 S&P 글로벌 합성 PMI는
48.9로 8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올림픽 특수가 지나간 상태에서 독일의 부진이 전체 유로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는 9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상향 조정된 그 8월의 그 105.6에 비해서 7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수치이자 2021년 8월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시장 예상치 103.9도 5포인트 넘게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이코노미스트는 지수의 모든 구성 요소에서 소비심리 약화가 나타난 것은 고용시장 여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된 후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경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는 70.1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그 예비치인 69.0과 비교해서 1.1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올해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시간대는 소비자 심리 지수 상승은 교육과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전 구간에서 상승했다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5개의 구성 지수에서도 모두 상승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미상무부는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달보다 4.7% 감소한 71만 6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규 주택 판매는 9.8% 증가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지난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아직도 높은 이자율과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판매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 수요가 맞물리면서 신규 주택 판매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그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에 6.09%로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로 모기지 금리는 당분간 하향 추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모두들 그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